새벽 5시 반 세상이 고요에 잠긴 시간에도 은수의 눈은 번쩍 뜨였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에 새겨진 지옥 같은 루틴이 뇌보다 먼저 반응한 거예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한 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죠. 푸석푸석한 피부와 깊게 패인 다크서클이 어제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였어요. 출근 전 반드시 들러야 할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간단히 화장을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선 은수가 도착한 곳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대학병원 주차장이었어요. 아침 6시 10분, 남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에 은수는 안병동 7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간이 침대에서 부스스하게 일어나는 시어머니 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님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턱짓을 하며 말을 내뱉었죠. 이제 오니? 아침 일찍부터 온다더니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얼굴을 비추는구나. 은수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최대한 서둘러서 온 거예요. 아버님, 밤새 별일 없으셨죠? 검사 결과는요? 수님은 기지개를 켜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은수의 질문에는 대답도 않는 채 본인 용무만 쏟아냈죠. 의사 선생님이 오전에 오신다니까 네가 지키고 있어라. 나는 몸이 찌뿌둥해서 사우나라도 좀 다녀와야겠어. 병원 밥은 도저히 못 먹겠으니 나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올게. 은수가 당황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출근 시간까지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벌써 6시 반이 넘었어요. 그러자 수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은수를 쏘아봤죠. 너는 참 이기적이구나.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겨우 회사 타령이니? 사장님이 네 시아버지 편찮으신 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조금 늦는다고 잘리기라도 해? 네가 여기 딱 버티고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나갈 거 아니냐. 수님은 대답도 듣지 않고 바람처럼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은수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 영식의 곁에 앉았죠. 희미하게 눈을 뜬 영식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은수야, 고생이 많다. 역시 우리 집안에는 너밖에 없구나.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고생 많다는 그 말, 칭찬처럼 들리지만 은수에게는 족쇄와도 같았어요. 영식에게 물을 한 모금 머금게 해드리는 순간 은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죠. 회사 총무팀 김 과장이었어요. 네, 과장님. 아, 그건요. 제가 어제 퇴근 전에 리스트 다 정리해서 책상 왼쪽 2번째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네, 기한서 결제 라인은 부장님까지 잡아두었고요. 오전 회의 자료는 메일로 한 번 더 싸드릴게요. 병실 복도로 나와 10분 넘게 업무 전화를 받는 은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회사에서조차 자리를 비운다는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둬야 했거든요. 겨우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니 그새 돌아온 수님이 편의점 빵을 우적우적 씹으며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은수야. 너 가기 전에 저 밑에 가서 병원비 좀 결제하고 가라. 원무과에서 아침부터 사람 볶아대는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더라. 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어머니, 저 지금 바로 출발해도 아슬아슬해요. 병원비는 이따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수님은 먹던 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오늘 오전까지 결제 안 되면 퇴원 조치 어쩌고 하면서 겁을 주는데 네가 자식 노릇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돈 몇 푼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네 남편이 번 돈으로 여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렇게 인색하게 굴 거야? 민호가 돈을 벌어다 줬다니 은수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민호의 호프집 적자를 메워온 건 순전히 은수의 월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싸워봐야 시간만 버린다는 걸 알기에 은수는 1층 원무가로 뛰어내려갔어요. 이번 달 중간 정산 금액 총 230만 원입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카드는 은수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을 깨고 만든 눈물의 카드였죠. 긁히는 소리와 함께 통장의 잔고는 또 한 번 바닥을 보였어요. 지옥 같은 출근길 정체를 뚫고 사무실에 도착한 건 8시 50분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은수 씨, 오늘도 병원 들렀다 왔나 봐? 얼굴이 반쪽이네. 근데 업무 시간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은수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0통이 넘는 메일을 처리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오전 11시쯤 또 진동이 울렸죠. 남편 민호였어요. 여보, 나야. 아니, 가게 카드 결제가 왜 안 돼? 지금 식자재 업체 사장님이 앞에 서서 인상 쓰고 계신데 민망해 죽겠어. 은수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물었어요. 카드 한도 확인해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채워 넣었잖아요. 몰라, 그거 다 썼나 보지. 야, 너는 남편이 밖에서 기죽고 있는 게 좋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150만 원만 지금 당장 이체해줘. 응? 쪽팔려 죽겠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은수는 결국 인터넷 뱅킹 앱을 켜서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 민호의 계좌로 쏴주었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은수는 허망함에 빠졌어요. 이번 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오후 2시 점심도 거르고 기한서를 작성하던 은수에게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수야, 아버지 약이 떨어졌단다. 지금 당장 약국 가서 처방전 받아와라.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해요. 퇴근하자마자 갈게요. 회의가 대순이? 네 시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겉으론 효부인 척하더니 속으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뭐야? 지금 안 오면 나 사돈 어른한테 전화해서 너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따질 줄 알아라. 친정 엄마 이야기까지 나오자 은수는 결국 무너졌어요. 상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또다시 조퇴를 요청했죠. 배은수 씨,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예요? 회사 업무가 장난입니까? 시댁 일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하잖아요. 상사의 질책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약을 전달했지만 수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약 봉투를 서랍에 휙 던져 넣었어요. 그저 빨리 오지 않았다고 타박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저녁 퇴근길, 은수는 쉴 틈도 없이 남편의 가게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호는 손님도 없는 테이블에 앉아 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죠. 왔어? 주방에 설거지 산더미니까 그것부터 좀 치워라.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 하나 까딱 못하겠거든. 은수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은 묵은 듯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눌어붙은 불판들이 은수를 반겼죠. 10년 전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입사 축하를 받던 은수의 손은 이제 락스와 기름때에 절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밤 11시까지 가게 일을 돕고 정상까지 마친 은수는 지칠 대로 지쳐 민호에게 물었죠. 민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가게 적자도 그렇고 아버님 병원비까지 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러자 민호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야, 네가 돈 관리 잘하잖아. 그러니까 총무팀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능력 있는 마누라 뒀으면 남편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나 내일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깨우지 마라. 집에 돌아온 자정, 은수는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카드 결제 예정 금액 문자를 보며 은수는 깨달았죠. 이 집안에서 은수는 가족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인출되는 현금 지급기이자 공짜 파출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나 혼자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야. 어둠 속에서 은수의 눈에 서늘한 빛이 서렸어요. 더 이상의 인내도 희생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거든요. 이제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 은수야. 너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면서 직장질이나 하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수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은수의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은수는 병실 구석의 낡은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밤샘 간호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안개라도 낀 듯 뿌얘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직장질이라니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생활비며 아버님 병원비까지 제 월급으로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수님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꽉 꼈어요. 은수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한 조각의 미안함도 없었죠.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사경을 헤매는 시아버지를 두고 회사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도리가. 나 혼자 이 넓은 병실에서 늙은 영감 수발 들다가 내가 먼저 죽길 바라는 거야 뭐야? 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옆 침대에서 숨을 몰아쉬던 시아버지 영식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영식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은수를 향해 쐐기를 박았죠. 은수야, 내 애미 말이 맞다. 내가 이 꼴인데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쉬어라. 내 치료만 끝나면 내가 다시 일하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 지금은 가족을 좀 생각해 주렴. 영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은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죠. 10년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일궈온 자신의 커리어가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님, 쉬라는 게 그냥 퇴사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 이제 과장 달고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제 10년 경력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은수의 항변에 수님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10년? 그까짓 게 대수야? 가족이 죽어나가는데 경력이 밥 먹여주니?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 지금 당장 사표 써. 이건 부탁이 아니다, 알겠어? 은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지금 나보고 퇴사하라고 난리신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들었어. 여보,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당신 회사 다니느라 우리 가게 일도 뒷전이고 아버지 병원 일도 엉망이잖아. 이번 기회에 푹 쉬면서 내조 좀 해줘.
민호의 무심한 목소리에 은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내줘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내 월급 없으면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고 병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 아, 시끄러워. 나중에 생각하자고. 일단 엄마 시키는 대로 해. 나 지금 손님 와서 바쁘니까 끊는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고 은수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회사 총무팀 팀장실을 찾았죠. 최 부장은 은수가 내미는 봉투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수 씨,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10년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관두다니요. 시댁 문제라면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최 부장의 진심 어린 걱정에 은수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부장님. 제가 못난 탓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결국 은수는 10년 정든 자리를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은수는 이를 악물었죠. 퇴사 다음 날부터 은수의 일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병실로 출근해 영식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었죠. 수님은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과일을 까먹으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야, 은수야. 아버지 욕창 생기겠다. 2시간마다 몸 돌려드려야지 뭐하고 있어? 그리고 이따가 검사 결과 나오면 의사한테 꼼꼼하게 물어봐. 내가 물어보면 설명도 대충 하더라고.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은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수첩에 빼곡하게 영식의 상태를 기록했어요. 잠시 후 수님은 명품 가방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 좀 나갔다 올게. 친구들이 병간호하느라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네. 너는 여기 꼼짝 말고 붙어 있어라. 알겠지? 수님이 나가고 난 뒤 은수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영식의 링거를 확인했어요. 영식은 눈을 감은 채 은수야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은수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럽게 들렸죠. 미안하다면서 며느리의 앞길을 막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이제야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 은수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본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의 결제 금액이 평소의 3배가 넘는 800만 원이 찍혀 있었거든요. 내역을 보니 백화점 명품관, 고급 일식집, 골프 연습장까지 다양했죠.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지금 카드 명세서 확인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백화점에서 500만 원 넘게 긁으셨던데 지금 제 상황 아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 수님의 목소리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죠. 얘는 목소리 톤 좀 낮춰라.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가르치디? 내가 좀 썩기로 써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나도 아픈 영감 수발드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 좀 했다. 왜?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줘? 어머니, 저 퇴사해서 이제 수입 없어요. 제 퇴직금 헐어서 병원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우린 뭘 먹고 살아요? 그러자 수님은 비웃음을 흘리며 쏘아붙였어요. 돈 없으면 네 남편한테 달라고 하든가.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무능해서 돈 관리 못하는 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스트레스 좀 해소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 에이, 짜증나. 전화가 뚝 끊겼고 은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래, 당신들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었지.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이고 부려 먹기 좋은 노예였을 뿐이야. 은수는 결심했어요.
이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탈출하겠다고요. 은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4천만 원. 딱 4천만 원이네. 은수는 은행 앱에 찍힌 숫자를 보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매일 아침 지옥철을 견디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궈낸 대가였죠.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은수에게는 이 집구석에서 탈출할 유일한 생명줄이자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은수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켰어요. 이 돈으로 당분간 월세를 내며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작은 공부방이라도 차릴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그런데 그 평온한 고민은 단 5분도 가지 못했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거든요. 시어머니였죠. 야, 은수야. 너 오늘 퇴직금 들어오는 날이지? 입금됐냐? 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기괴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어요.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방금 확인했어요. 얼마야? 한 1억은 넘게 나왔지? 10년이나 다녔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어머니. 세금 떼고 이것저것 하니까 4천만 원 정도예요. 뭐? 4천? 에이, 생각보다 쥐꼬리네. 뭐, 그래도 급한 불은 끄겠다. 잘됐다 얘. 이번 달 항암 치료비랑 입원비, 특수 검사비까지 합쳐서 600만 원 넘게 나왔거든. 병원 원무과에서 안 내면 퇴원시킨다고 난리니까 지금 당장 와서 결제해라. 수님은 마치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확인하듯 너무나 당연하게 명령했어요. 은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그건 제 퇴직금이에요. 제 노후 자금이고 우리 생활비라고요. 아버님 병원비는 민호 씨가 내거나 시댁 적금을 깨서 하셔야죠. 그러자 수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버지가 죽어나가는데 돈 타령이야? 퇴직금 받으려고 회사 관두라고 한 거 아니었어? 병간호 전담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친히 사표 쓰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 돈으로 병원비 내는 거지. 그걸 내 입으로 낼름 다 처먹으려고 했어?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수님의 논리는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를 퇴사시킨 이유가 오로지 퇴직금을 병원비로 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거든요. 은수는 할 말을 잃은 채 폰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후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선 은수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죠. 보호자님, 총 금액 630만 원입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퇴직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내밀었죠. 긁히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에는 잔액이 600만 원이나 깎였다는 알림이 떴어요. 그리고 보호자님, 주결제자로 등록해 드릴까요? 등록하시면 앞으로 모든 청구서가 보호자님께 바로 가고 결제도 간편해져요. 어머니께서 아까 오셔서 며느님 앞으로 다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요? 아, 네, 해주세요. 은수는 체념한 듯 서류에 이름을 적었어요. 배은수, 박영식의 며느리이자 이 집안의 모든 빚을 짊어질 공식 지갑으로 등록되는 순간이었죠. 병실로 올라가니 수님은 느긋하게 사과를 깎아 먹으며 은수를 반겼어요. 결제했어? 얼마 남았니? 3,400 정도 남았네요. 어우, 생각보다 팍팍 줄어드네. 뭐, 그래도 한두 달은 버티겠어. 다행이다, 야. 수님의 무심한 말투에 은수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한두 달 뒤에는 어떡해요? 제 돈 다 떨어지면요? 그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능력이 있으면 어디서 돈을 빌려오든 내 친정에 손을 벌리든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 남편 가게가 저 모양인데 너까지 손 놓고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거니? 돈 관리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수님은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태연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어요. 저녁이 되어 은수가 도착한 남편의 가게 상황은 더 가관이었죠. 민호는 카운터에서 친구 셋과 소주병을 늘어놓고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마누라 왔어? 야, 인사해. 내 와이프야. 능력 엄청 좋아. 민호는 은수를 보더니 친구들 앞에서 보란 듯이 어깨를 으쓱였죠. 은수는 무시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 더미에 손을 담갔어요. 잠시 후 술 기운이 오른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와 은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카드 좀 줘봐. 친구들이랑 2차 가기로 했어. 내가 오늘 기분 좀 내야 하거든. 당신 카드 쓰세요. 내 건 병원비랑 생활비로 써야 해요. 내 거 한도 초과라니까. 야, 배은수, 너 퇴직금 4천이나 받았다며? 마누라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남편 기 좀 살려주는 게 예의 아니야? 10만 원만 쓸게, 10만 원만. 나중에 가게 대박 나면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빨리 줘. 민호는 은수의 가방에서 기어코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낚아채 나갔어요.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주방 벽에 부딪혔죠. 다음 날 아침 은수가 확인한 카드 내역은 처참했어요. 민호가 쓴 술값 1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죠. 수님이 마트에서 긁은 15만 원, 화장품 매장에서 결제한 20만 원,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긁은 30만 원까지. 하루 만에 은수의 퇴직금에서 70만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은수는 당장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어제 하루 만에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 어떡해요? 이거 병원비로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기 너머 수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시어머니가 옷 좀 사고 화장품 좀 샀기로 써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나도 병원 다니느라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데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기 하나 못 살려주니? 돈 없으면 아껴 써.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돈이 새는 거 아니야. 은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병원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병원비, 가게 운영비, 시어머니 쇼핑비, 남편 술값. 이 모든 지출이 오직 은수의 퇴직금 카드 하나에서 독사처럼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전부 내 돈이네요.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도 나였고 지금 돈 쓰는 사람도 나 하나뿐이네요. 은수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공포스러울 정도였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이 끔찍한 갈취 속에서 은수는 자신이 이들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 돈 다 떨어지면 당신들은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내가 먼저 당신들을 버릴 테니까. 은수의 눈동자 속에 서늘한 결심이 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노라고 은수는 차갑게 식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대학병원 대기실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은수는 앙상하게 마른 시아버지 영식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구석 자리를 찾았죠. 앞서서 씩씩하게 걸어가던 시어머니 수님은 빈자리를 발견하자마자 자기 엉덩이부터 들이밀었어요. 야, 여기다 세워. 거기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되잖아.
수님의 명령에 은수는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고 대기 번호표를 뽑아왔어요. 38번, 적어도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하는 순번이었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 수님은 가방을 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은수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은수야, 목마르다. 시원한 물 좀 사와라. 아, 내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미지근한 건 절대 안 된다. 은수는 말없이 자판기로 향했어요. 지갑을 꺼내 본인 카드로 생수 2병을 결제했죠. 물을 건네받은 수님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뚜껑을 따 한 모금 마시더니 주변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머, 저 집 좀 봐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저렇게 수발드는 게 쉽지 않은데. 옆자리 보호자의 칭찬이 들리자 수님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어요.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효부예요. 시아버지 병간호하겠다고 그 좋다는 회사도 단칼에 관뒀잖아요. 10년 넘게 다닌 직장인데 미련도 없대요. 퇴직금 4천만 원 나온 것도 홀랑 가져와서는 시아버지 병원비에 다 보태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은수를 쳐다봤어요. 은수는 당혹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퇴직금을 다 보태겠다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미 그 돈은 수님의 사치로 야금야금 파먹히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 말씀은 좀.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수님은 은수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을 잘랐어요. 쉿!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가만히 좀 있어. 그러더니 수님은 다시 주변 사람들을 향해 표정을 싹 바꾸며 비련의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젊은 애들은 정성이 부족해요. 우리 며느리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밥 먹일 때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빨리빨리 먹이고 쉬고 싶은 건지 숟가락을 막 쑤셔 넣더라니까요. 씻길 때도 어찌나 대충 하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성의가 없어요. 은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실 바닥을 닦고 영식의 기저귀를 갈며 정성껏 욕창 방지 연고를 발라주던 자신의 노력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죠.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매일 새벽부터 와서 저녁까지 한순간도 안 쉬고 움직이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니요. 은수의 항변에 수님은 코웃음을 치며 대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새벽 6시에 오는 게 뭐 대단한 거니? 진짜 효부라면 밤새 곁을 지켜야지. 너는 저녁만 되면 홀라당 집으로 도망가잖아. 겨우 그 정도로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 회사 관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거지. 그게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겨우 그걸로 생색낼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어요. 수님의 적반하장에 은수는 숨이 막혀 제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영식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도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 며느리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쯧쯧,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문제야. 시어머니가 쓴소리 좀 했다고 얼굴 시뻘개지는 것 좀 봐요. 수님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은수는 병원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 안에 몸을 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뿐이었어요. 아, 왜 자꾸 전화해? 나 지금 가게 오픈 준비하느라 바쁘다니까. 엄마가 좀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 노인네가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이 좀 참아, 알았어? 나 바쁘니까 끊는다.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은수는 이 집안에 자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어요. 1시간 뒤 다시 병실로 돌아갔을 때 수님은 인상을 팍 쓰며 은수를 맞이했죠. 어디 갔다 이제 와? 검사 다 끝났는데 휠체어 밀 사람도 없어서 내가 직접 밀었잖아. 내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자꾸 자리를 비워.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과조차 아까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어요. 병원비는 월 평균 600만 원이었지만 시어머니 수님의 쇼핑비와 남편 민호의 술값, 그리고 시댁의 사치스러운 생활비가 합쳐져 무려 월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은수의 퇴직금 카드에서 빠져나갔어요. 영식의 치료비보다 수님과 민호가 유흥으로 쓰는 돈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겨우 그걸로 생색이라고 했죠. 어머니, 좋아요. 이제 그 생색조차 안 낼게요. 은수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멈추고 차가운 냉기가 서렸어요. 뜨거운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엔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죠. 은수는 철수 계획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내 피 같은 돈을 쓰레기처럼 버릴 때 나는 당신들을 버릴 준비를 마칠 거예요. 철수. 그게 이 지옥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은수의 손가락은 단호했고 화면 속 숫자들이 정렬될수록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이제 사이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숫자가 맞아떨어지네. 은수는 붉게 충전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의조렸어요. 밤을 꼬박 새워 정리한 엑셀 파일에는 지난 1년간 은수의 피와 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항목별로 잔인하게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병원비 결제 내역부터 남편 민호의 술값, 그리고 시어머니 수님이 백화점에서 긁어댄 명품 가방 가격까지. 숫자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돈이 은수의 통장에서 독사처럼 빠져나가 시댁 식구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죠. 이제 당신들이 내뱉은 돌이라는 이름의 대가를 계산할 차례예요.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은수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켜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평소라면 병원 갈 준비에 정신이 없었겠지만 오늘 은수가 가야 할 곳은 병실이 아니라 원무과 상담실이었어요. 아침 9시 정각 은수는 대학병원 원무과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상담사가 반갑게 웃으며 은수를 맞이했죠. 어머, 영식 아버님 보호자님 아니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신분증과 서류를 꺼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주결제자 변경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퇴사해서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아들인 박민호 씨 명의로 청구되게 바꿔주세요. 아, 네. 직계 가족인 아드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명만 하시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변경된 후에는 기존 보호자님께는 단일원도 청구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상담사의 친절한 설명에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상담실을 나오며 은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체크 표시를 남겼죠. 1단계 병원비 결제 구조 변경. 이제 이 폭탄을 누구 손에 쥐어줄지만 정하면 되겠네요. 병실로 들어서자 수님은 여전히 늘어진 채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죠. 어머님, 오늘 민호 씨 병원 오라고 했어요. 병원 측에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에 사인할 게 있다네요. 꼭 본인이 와야 한대요. 민호? 걔가 가게 바쁘다고 안 온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오겠니?
내가 대충 알아서 해라. 수님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죠. 은수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어요. 게임하고 술 마시느라 바쁜 걸 모를 줄 아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아니요, 어머님. 병원에서 입원의 결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직계 가족 신분증이 없으면 환자 강제 퇴원시킨대요. 민호 씨 안 오면 아버님 길거리에 나앉으셔야 해요. 그제야 수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뭐, 퇴원? 아이고, 그럼 안 되지. 내가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하마. 그 녀석은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뭐 하는 건지 원. 수님은 자기 아들 욕을 하며 요란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그 틈을 타 메모장에 두 번째 체크를 남겼죠. 2단계 민호병원 방문 유도 성공. 자발적으로 지옥문에 걸어 들어오게 했죠. 오후 2시 은수는 민호의 술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묵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민호는 카운터에 다리를 올리고 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왔어? 병원은 어쩌고 여길 와? 사표 쓰더니 아주 한가해졌나 봐. 민호의 비아냥에도 은수는 침착하게 가게 장부를 꺼냈어요. 가게 정산 좀 하려고요. 당신 적자라고 징징대기만 했지. 정확히 얼마가 구멍 났는지 알긴 해요. 장부를 훑어보는 은수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월세 200, 재료비 150, 각종 공과금 50. 숨만 쉬어도 40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은 450에서 500 사이였죠. 민호가 친구들이랑 술 퍼마신 돈을 빼면 이건 장사가 아니라 자선사업 수준이었어요. 민호 씨, 이 가게 고정비만 400이에요. 당신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마이너스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아씨, 복잡하게 왜 이래? 내가 총무팀 10년 했다며. 그럼 지출을 줄이든가 손님을 끌어오든가 내가 알아서 관리해줘야지. 마누라가 능력 있으면 남편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게임 좀 하자. 저리 가. 민호는 짜증을 내며 은수를 밀쳐냈어요. 은수는 차가운 눈으로 민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장부를 덮었죠. 3단계 가게 고정비 파악 완료. 내가 손 떼는 순간 이 가게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져. 가게를 나와 차에 앉은 은수에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예전 회사 총무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민정이었죠. 은수 언니, 저 민정이에요. 언니 퇴사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 바로 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제 지인 회사에서 경력직 총무과장 급히 찾고 있는데 연봉도 4,500에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더라고요. 언니 경력이면 그냥 프리패스인데 생각 있으세요? 은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4,500. 시댁 식구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은수의 가치가 사회에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이력서 지금 바로 보낼게. 고마워, 민정아. 4단계 재취업 준비 성공적. 이제 돌아갈 배를 태웠으니 내릴 준비만 하면 되네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수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녀의 명품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 안에는 은수 명의의 카드가 무려 5장이나 들어 있었죠.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전용 카드까지. 수님은 며느리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휘두르며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수는 그 카드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 증거로 남겼어요. 오후가 되자 민호가 툴툴거리며 병원 원무과에 나타났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내밀며 상냥하게 말했죠. 아드님 오셨네요. 여기 환자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하시는 순간 주결제자가 아드님으로 변경되어 병원비가 직접 청구됩니다. 주결제자? 그게 뭐야? 내가 돈 내야 한다는 거야?
민호가 당황하자 은수가 옆에서 부채질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자식 도리해야 한다고. 이제 제 퇴직금도 다 떨어졌어요.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죠? 뭐, 한 달에 600이라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내. 너 정말 이럴 거야? 민호가 원무과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상담사가 차갑게 대꾸했죠. 아드님이 서명 안 하시면 오늘부로 환자분 치료는 중단되고 퇴원 조치됩니다.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민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을 갈겼었어요. 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최종 확인. 내가 손을 떼는 순간 병원비 정지, 가게 정산 중단,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마비.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될 것임. 은수는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어요. 이제 지옥 같은 이 집안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릴 시간이었죠.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수는 번쩍 눈을 떴어요.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은 이제 은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유를 향한 카운트다운의 신호탄처럼 느껴졌거든요. 은수는 침대 밑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죠. 15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은수가 이 집에서 얻은 것은 캐리어 하나 분량의 낡은 옷가지와 거칠어진 손마디뿐이었어요. 은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카드 뭉치를 꺼냈죠. 본인 명의의 통장 3개와 12장의 카드.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은수의 피를 빨아먹던 빨대나 다름없던 것들이었어요. 이제 이 빨대들 내가 직접 잘라버릴게요. 은수는 가위를 들어 카드들을 무참히 잘라버렸어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노트북을 켠 은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죠. 수님이 백화점에서 긁어대던 가족카드, 민호가 술집에서 기분 내던 유흥 카드들을 하나씩 해지해 나갔어요.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에는 해지 완료라는 글자가 떴고 그럴수록 은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죠.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자 소파 위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뻗어있는 남편 민호가 보였어요.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코를 골며 세상 모르게 자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죠. 은수는 그런 민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박민호 씨,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요. 내가 차려준 밥상 당신이 직접 걷어찬 거니까. 메모 한 장 남기지 않고 은수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호하게 들렸죠. 오전 8시 은수는 민호의 술집 앞에 도착했어요. 가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간 은수는 텅 빈 카운터 위에 메모지 한 장과 열쇠를 올려두었죠. 가게 키 반납합니다. 앞으로 정산이며 재료 주문이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내 돈으로 이 가게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요. 은수는 미련 없이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문을 잠그지도 않았죠. 이제 이 가게가 망하든 도둑이 들든 은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근처 카페에 앉아 폰을 켠 은수는 박씨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의 온갖 심부름과 남편의 징징거림이 가득했던 그 지옥 같은 대화방에서 은수는 나가기 버튼을 눌렀죠. 배은수님이 나갔습니다. 무미건조한 알림이 떴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수님은 병원에서 여전히 공짜 밥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호는 집에서 숙취에 절어 있었을 테니까요. 오전 10시 병동의 고요를 깨고 수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니, 얘는 왜 안 와?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말이야. 사람 병간호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어머님, 며느님 오늘 아직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간호사의 말에 수님은 씩씩거리며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어요. 한 번, 두 번, 10번을 걸어도 은수는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수님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쳤나?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지 시아버지가 지금 검사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땡땡이야. 오후 2시 민호는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어요. 은수야, 물 좀 가져와. 머리 깨지겠다. 대답이 없자 민호는 짜증을 내며 주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물 한 병 없었고 항상 차려져 있던 아침상도 없었죠. 이상한 기분에 안방 문을 벌컥 연 민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은수의 짐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뭐야? 가출한 거야? 야, 배은수, 너 지금 장난해? 민호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은수는 여전히 받지 않았죠. 그때 가게 종업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지금 식자재 업체 사장님이 난리예요. 미결제 금액 안 들어오면 오늘 재료 안 넣어준대요. 사모님 카드가 전부 정지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정지?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허겁지겁 앱을 켰지만 은수 명의로 연결된 모든 결제 시스템은 이미 숨통이 끊어진 상태였죠. 한편 병원에서는 더 큰 사달이 났어요. 원무과에서 수님을 호출한 거예요. 보호자님, 이번 달 치료비 중간 정산이 안 됐네요. 주결제자 변경되면서 아드님 카드로 청구됐는데 전부 한도 초과로 거부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수님은 당당하게 은수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사용 정지된 카드라는 직원의 차가운 답변뿐이었죠. 수님은 가지고 있던 다른 카드들을 모조리 내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은수가 시어머니 지갑에 있던 모든 카드를 이미 해지해 버렸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야, 너 빨리 병원 와봐. 은수가 카드 다 막아놓고 도망갔나 봐. 수님의 비명 섞인 전화에 민호도 절규했어요. 가게는 재료가 없어 문을 닫아야 했고 집세와 관리비 독촉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 배은수라는 거대한 기둥이 빠지자 그들의 삶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 시각 은수는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원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폰에는 수님과 민호의 부재중 전화가 100통 가까이 찍혀 있었지만 은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대신 새로운 이메일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어요. 배은수님, 경력직 총무과장 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부탁드립니다. 은수는 폰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10여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정적과 평화였죠. 이제 은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결제가 안 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병원 원무가 복도에 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직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수님 쪽으로 돌려주었죠. 등록되어 있던 보호자님 카드가 전부 사용 정지 상태예요. 카드사 쪽에서 직접 해지 신청이 들어온 거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처리해 주셔야 해요. 다른 수단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쓰라고 준 카드가 이거 하나뿐인데. 잠깐만,
이거 일시적인 오류일 거야. 다시 긁어봐. 수님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정지된 카드를 다시 밀어 넣었지만 기계음은 차갑게 승인 거절만을 내뱉었죠. 결국 수님은 가방을 샅샅이 뒤져 현금을 꺼냈어요. 꼬깃꼬깃한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전부였죠. 지금 당장 있는 건 이 50만 원뿐인데 이번 달 치료비가 정확히 얼마라고요? 총 640만 원입니다. 보호자님. 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640만 원. 평소 은수가 알아서 낼 때는 몰랐던 그 숫자가 이제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수님의 숨통을 조여왔거든요. 이미 일주일이나 연체된 상태라 오늘 중으로 정산 안 하시면 내일 예정된 항암 치료 일정은 전면 보류됩니다. 병원 규정이라 저희도 더 이상 편의를 봐드릴 수가 없어요. 원무과 직원의 단호한 말에 수님은 휘청거리며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영식은 아내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죠. 어떻게 됐어? 치료비 냈어? 640이래. 오늘 안 내면 당신 내일 항암 치료도 못 받는다는데 은수 이 미친 게 전화를 안 받아. 자기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고. 수님은 미친 듯이 은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1통, 2통, 10통. 하지만 들려오는 건 기계적인 연결음 뿐이었죠. 참다 못한 수님은 문자를 퍼부었어요. 은수야, 지금 장난해? 병원비 당장 결제 안 하면 너네 아버님 돌아가신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당장 연락해.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에도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은수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압박이 되어 수님의 심장을 찔렀죠. 그 시각 남편 민호의 가게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가게 입구까지 찾아와서 민호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박 사장, 이번 달 재료비 결제가 안 됐어. 카드 긁으니까 정지라는데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오늘 당장 200만 원 입금 안 하면 우리 물건 다 뺀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지갑을 뒤졌지만 본인 명의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무용지물이었죠. 인터넷 뱅킹 잔액을 확인하니 겨우 23만 원. 그게 민호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나 진짜 망하게 생겼다고. 민호는 은수에게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 진짜 독하다? 가게 망하게 해서 시원하냐?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장 전화해. 하지만 은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절망으로 치달았어요. 가게는 재료가 없어 강제로 문을 닫았고 수님은 병실 소파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분을 토했죠. 민호야, 은수 찾았니? 치료비 못 내면 네 아버지 내일 쫓겨난단다. 저도 몰라요. 가게 문 닫았다고요. 돈 빌려줄 친구들도 다 전화 안 받아요. 그 여자가 카드 다 막아놔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다고요. 모자간의 절규가 전화선을 타고 오갔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러던 오후 4시경 드디어 은수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죠. 용건만 간단히 문자로 주세요. 수님은 눈이 뒤집혀서 답장을 보냈어요. 은수야, 병원비 급해. 당장 와서 결제해. 너 사람 도리가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은수에게서 냉정한 답장이 돌아왔어요. 제가 왜 결제합니까? 수님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네가 며느리잖아. 시아버지 치료비는 며느리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안 내면 누가 내? 어머님, 저 이미 4천만 원 썼어요. 제 10년치 퇴직금 전부요.
더 이상 당신들한테 줄 돈 10원도 없으니까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은수야, 너 미쳤니?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미쳤어요. 15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그리고 저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수님은 비명을 지르며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은수가 전화를 받았죠. 이혼이라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 당장 병원 안 와? 아버지 치료 중단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건 당신 아들이 책임져야죠. 병원비 600. 당신들이 한 달에 긁어댄 사치 비용보다 적네요. 그 돈 없어서 아버님 치료 포기하는 거면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죽이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뚝 끊겼고 그 뒤로 은수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죠. 민호와 수님은 미친 듯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민호가 건 전화 63통, 수님이 건 전화 57통, 도합 1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지만 은수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죠. 밤 10시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는 민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애타게 찾는 건 아내 배은수가 아니라 그녀의 통장에서 나오던 돈이었다는 사실을요. 반면 은수는 새로 옮긴 회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밝게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친절한 동료들과 건배를 나누며 은수는 가방 깊숙이 넣어둔 휴대폰의 진동을 느끼지 못했죠. 아니, 느끼지 않기로 했어요. 은수 씨, 우리랑 함께하게 돼서 정말 든든해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은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환하게 웃었어요. 120통의 전화벨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자신의 심장이 자유롭게 뛰는 소리였으니까요.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혔고 은수의 눈앞엔 오직 빛나는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보호자님, 결제가 지연되어 다음 주부터는 항암 치료 일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안타깝지만 규정이라 어쩔 수 없네요. 담당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영식은 앙상하게 마른 몸을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수님은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을 듯 손을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했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암 치료를 중단하면 우리 영감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든 치료는 계속해야죠. 결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약제 불출 자체가 차단됩니다. 원무과와 상의하십시오. 의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 병실을 나갔고 수님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 수님을 서늘한 창구 앞으로 불러냈거든요. 박영식 환자 보호자님, 지난달 미납액 640만 원에 이번 달 예상 치료비 720만 원을 합쳐서 총 1360만 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결제 안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 강제 퇴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변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 봐. 며느리 도망갔다더니 결국 치료비도 못 내서 쫓겨나나 보네. 쯧쯧. 평소에 며느리를 얼마나 들볶았으면 저렇게 딱 끊고 나갔을까. 자업자득이지 뭐. 수님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며느리가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 쫓겨나는 이 상황은 죽기보다 더한 수치였죠. 그 시각 남편 민호의 술집 문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합니다라는 초라한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민호는 불도 켜지 않은 가게 안에서 휴대폰만 쥐고 벌벌 떨고 있었죠.
거래처 사장들로부터는 독촉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이제는 건물주까지 나타나 가게 문을 쾅쾅 두드렸거든요. 박 사장,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번 달 월세 밀린 거랑 지난달 연체료까지 합쳐서 당장 입금해.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명도 소송 들어가고 짐 다 뺄 줄 알아. 건물주의 서슬퍼런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호는 혹시나 은수일까 싶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 은수야, 너 지금 어디야?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태성법률사무소의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배은수 씨의 법정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변호사라니 은수가 진짜로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변호사요? 은수는요? 은수 바꿔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의뢰인께서는 박민호 씨와의 직접 소통을 일절 거부하셨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소장과 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로 발송되었으니 확인하시고 법적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민호의 절규의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뢰인께서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5년간 박민호 씨와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견디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해온 이별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가 뚝 끊겼고 민호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바닥을 굴렀어요. 소식을 들은 수님은 병실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을 했죠. 뭐, 이혼? 은수 그년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이혼 소리를 꺼내. 당장 집으로 잡아와. 무릎 꿇리고 병원비 내놓으라고 해.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 영식이 처음으로 힘겹게 입을 열어 수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만해라. 은수가 오겠느냐?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람으로 본 적이나 있었어? 돈 나오는 기계, 부려먹기 좋은 노예로만 여겼지. 은수 없으면 우리 중 누구 하나 제 앞가림이나 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은수를 죽인 거야. 지금 전연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년인데. 수님은 악을 썼지만 영식은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배은수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진 자신들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 시각 은수는 새로 옮긴 회사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건넨 질문에도 은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죠. 은수 씨,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오길래. 아, 별거 아니에요. 곧 이혼할 거라 정리할 게 좀 많아서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련하고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은수는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은수는 남편에게 보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며 차갑게 의조렸죠. 혼인관계 지속 불가 사유,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그리고 지속적인 인격 모독. 15년간 제가 겪은 지옥을 이 종이 몇 장에 다 담을 순 없겠지만 이걸로 충분해요. 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제 퇴직금 4천만 원으로 인생의 죗값은 다 치렀으니까요. 은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15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호가 은수가 보낸 서류를 찢어발기며 내가 언제 착취했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수님이 병실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은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어요. 휴대폰 속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는 더 이상 은수에게 아무런 공포도 죄책감도 주지 못했죠. 은수는 창밖의 밝은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당신들의 노예였던 배은수는 죽었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은수의 얼굴엔 1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찬란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 사연을 집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지점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수가 겪었을 당연함이라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착취는 때로 타인보다 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깎아먹죠. 시댁 식구들에게 은수 씨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자 감정의 쓰레기통이었을 뿐이었죠. 작가의 입장에서 전하고 싶은 교훈은 명확해요. 타인을 향한 무한한 희생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선의는 결국 상대방의 탐욕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은수가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은 비싼 수업료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안식처가 아니라 반드시 탈출해야 할 감옥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은수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